폐지를 줍던 할머니, 손글씨로 인생을 뒤집다. 비 오는 새벽,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내 이름은 김옥순. 72.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다 남편의 병수발까지 마치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은 엄마, 나도 힘들다라며 등을 돌렸고 딸은 우리 가정 지키기도 버겁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짐짝이 된 듯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들고 나온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빛바랜 가족 사진,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 그 공책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아, 넌 손글씨가 참 예뻤어. 언젠간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 앞에서 글씨가 무슨 소용일까? 길바닥에서 종이를 주우며 나는 그저 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에 젖은 폐지를 모아 카트에 싣고 골목을 헤매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전단지 한 장. 손글씨 알바, 구암 전단 문구 써 주실 분.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전단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글씨만큼은 곱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설마 이게 마지막 기회일까? 나는 남루한 몸으로 시장통 작은 문구점에 들어섰습니다. 저 혹시 전단지 글씨 구하신다는 분이 여기 맞나요? 점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글씨 쓰실 수 있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내 글씨를 본 점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와, 이 글씨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붓펜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단돈 3,000원, 몇 글자를 적는 동안 내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점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글씨예요. 내일부터 바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려진 종이 한 장이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 글씨가 나를 살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외투를 여며 쥐고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설레고 두려운 마음에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쓰면 어쩌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글씨 정말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와 붓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펜을 잡고 첫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단돈 3,000원. 글씨가 종이에 번져나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점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손글씨 찾기 힘들거든요. 활자보다 훨씬 정이 느껴져요. 하지만 다른 손님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글씨가 어디 쓰이나? 컴퓨터로 뽑는 게 훨씬 빠르고 싸지. 나는 순간 손이 굳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글씨를 쓰다 보니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점원이 다가와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치 일당이에요. 많진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그 지폐 몇 장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 떠난 뒤, 자식에게 버림받은 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설 때 하늘에는 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첫걸음을 뗐어. 당신 말대로 내 글씨가 날 살리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내가 쓴 전단지와 간판 글씨가 시장 골목에 붙기 시작했다. 붓펜으로 또박또박 쓴 따뜻한 국밥, 글씨 아래로 손님들이 모여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이 글씨 덕에 장사가 잘 된다니까. 국밥집 주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 떡집 간판도 좀 써주실래요? 컴퓨터 글씨보다 훨씬 정이 가네. 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성껏 써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일거리가 늘어났다. 분식집, 채소가게, 심지어 옷가게까지. 나는 낮에는 글씨를 쓰고 밤에는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손마디를 주물렀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사람들이 내 글씨를 보고 웃음을 짓는 모습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시선도 있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저런 글씨 오래 못 가.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곧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다.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나는 붓을 다시 움켜쥐었다. 흔들리는 손끝으로 더 굳세게, 더 따뜻하게. 사람들이 글씨를 볼 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날 밤 시장 가판대에 붙은 내 글씨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 다시 살아나고 있어. 하지만 그의 길 끝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몰랐다. 시장 골목에 내 글씨가 붙은 지 2주쯤 지났을 때였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문구점을 찾아왔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혹시 손글씨 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던데요? 점원이 나를 가리켰다. 나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저는 근처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데 간판을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 글씨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장의 국밥집이나 떡집이 아니라 학원 간판이라니. 나는 조심스럽게 붓펜을 잡았다. 아이들의 꿈, 함께 키워갑니다. 글씨를 완성하자 젊은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따뜻하네요. 아이들 학부모들이 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전단지나 간판뿐 아니라 작은 가게, 학원, 심지어 교회와 복지관까지 글씨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바빠졌다. 낡은 손가락 관절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충만했다. 그러나 그만큼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노인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 혹시 뒤에 누가 대신 써주는 거 아냐? 질투와 의심이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비웃음과 질투는 예전에도 수없이 겪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글씨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내 삶과 눈물이 담긴 나만의 목소리였다. 밤이 되어 시장을 걸으며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내 글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시장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다. 내가 쓴 손글씨 간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글씨 참 따뜻하다. 우리 엄마 글씨 생각나네. 낯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SNS에 올리는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날 저녁 국밥집 사장이 내게 말했다. 할머니,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다들 글씨가 정겹다고 하네요. 어제는 기자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 갔다니까요. 기자는 실제로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왔다. 혹시 글씨 쓰신 분이 어르신 맞으시죠? 시장에선 벌써 골목의 기적이라고들 부르던데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문에 짧은 기사 한 줄이 실렸다. 노인의 글씨, 시장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그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더 뜨거워졌다. 우리 가게도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 졸업식 현수막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손가락은 점점 더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마다 새로웠다. 내 글씨가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추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한 그림자도 드리우기 시작했다. 내가 점점 알려질수록 그 소식은 언젠가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하늘 위 별빛은 마치 계속 가라고 속삭이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건 시장 기사 덕분이었다. 김옥순 할머니,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시장 사람들이 다 할머니 글씨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작은 방송팀을 맞았다. 카메라 앞에서 붓펜을 잡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쓰시면 됩니다. 기자의 말에 깊게 숨을 고르며 글씨를 써 내려갔다. 정직한 마음, 따뜻한 글씨. 글자가 종이에 맺히자 스태프들이 감탄했다. 화면에 너무 잘 담기네요. 정말 살아있는 글씨 같아요. 방송은 짧았지만 반향은 컸다. 동네를 넘어 근처 도시에서도 의뢰가 밀려들었다. 현수막, 간판, 심지어 결혼 청첩장까지 부탁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 종일 붓을 쥔 탓에 손가락 관절이 붓고 손목은 화끈거렸다. 밤마다 손을 주물러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 좀 쉬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문구점 점원의 걱정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은 내게 단순한 글씨가 아니야. 내 삶이야. 그러나 마음과 달리 몸은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붓을 쥔 손끝이 떨려 글씨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 속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혹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메모를 꺼내 읽었다.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눈물이 맺혔다. 여보, 그런데 만약 내 손이 멈춰버린다면 난 또 다시 길을 잃게 되는 걸까? 창밖에는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손가락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붓을 잡을 때마다 손목이 저릿했고 글씨가 삐뚤어졌다. 나는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인가? 다시 버려지는 걸까? 그때였다. 문구점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대학생이었다. 혹시 김옥순 할머니 맞으세요?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저 방송에서 할머니 뵀어요. 국어교육과 학생인데 한번 직접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배운다니. 내가 이제 가르칠 형편이 아니야. 내 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러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글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붕대 감은 손을 내보였다. 이 꼴인데. 그래도 배우고 싶단 말이냐? 네,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요. 아픔을 견디며 쓰신 글씨라서 더 깊이가 느껴지거든요. 순간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젊은 학생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내가 손을 쓰지 못하는 날에는 대신 붓을 잡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 쓰며 연습했다. 손은 쉬셔야 돼요. 대신 제가 써드릴게요. 할머니는 옆에서 봐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 글씨가 날 살렸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있어.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내 삶에도 작은 빛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젊은 학생은 매일같이 내 곁에 앉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종이와 붓, 그리고 먹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선을 그었다. 붓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눌러야 한다. 처음엔 글씨가 덜덜 떨리고 번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괜찮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는 마치 오래전 내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던 순간으로 돌아간 듯했다. 며칠 지나자 그녀의 글씨에 변화가 생겼다. 비록 서툴렀지만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좋다. 내 글씨에 내 마음이 담겼구나.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제 글씨를 칭찬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우리는 점점 한 팀이 되어갔다. 내가 밑그림을 잡으면 그녀가 따라 쓰고 나는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어느새 시장 상인들도 두 사람을 선생과 제자라 불렀다. 할머니, 요즘 가게들이 두 분 덕분에 더 활기를 찾았어요. 국밥집 사장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일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손가락을 주물러 통증을 달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와 함께라면 내 글씨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달빛이 흘러들었다. 내 마음에도 오래간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문구점에 낯선 이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들이었다. 혹시 김옥순 선생님 맞으시죠? 이번에 지역 축제를 여는데 현수막을 손글씨로 쓰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제는 시장 가게 간판을 넘어서 동네 전체의 행사라니. 혼자였다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옆에는 제자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다. 커다란 종이가
바닥에 깔리고 붓과 먹물이 준비되었다. 나는 제자에게 붓을 건넸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녀는 두 손으로 붓을 꼭 잡고 천천히 희망 나눔 축제라는 글씨를 써 내려갔다. 처음엔 손끝이 떨렸지만 내 손길이 살짝 어깨에 닿자 그 떨림은 곧 힘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획이 끝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정말 멋지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순식간에 그 글씨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흐뭇하게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잘했어. 내 글씨에 이제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구나.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의 메모를 떠올렸다.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그 글씨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하늘 위에는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듯이. 주민센터 축제가 열린 날, 우리의 글씨가 커다란 현수막에 걸렸다. 희망 나눔 축제라는 5글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글씨만 봐도 따뜻하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기자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이 글씨 쓰신 분이 두 분 맞으신가요? 나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니 기사로 꼭 쓰고 싶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우리의 사진이 실렸다. 세대를 잇는 손글씨, 동네를 감동으로 물들이다. 기사 아래엔 우리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전화가 빗발쳤다. 결혼 청첩장 부탁드려요. 복지관 현수막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서울에서 한 출판사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김옥순 선생님, 선생님의 글씨와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담고 싶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고작 폐지 줍던 노인이었던 내가 이제 책을 낸다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불안은 스며들었다. 이름이 알려지면 자식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지겠지. 한때 나를 버렸던 그 얼굴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다. 밤이 되어 제자와 함께 글씨를 연습하며 속삭였다. 얘야, 혹시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괜찮을까? 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건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얻을 거예요. 나는 붓을 다시 들며 다짐했다. 그래, 이제 피하지 않겠다. 내 글씨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면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가야지. 창문 밖으로는 축제의 불빛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열렸다는 듯이. 출판사 직원은 직접 시장까지 찾아와 내 앞에 앉았다. 김옥순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글씨와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폐지 줍던 내가 이제는 책을 내다니. 손끝이 떨려 펜을 놓칠 뻔했다. 저 같은 노인의 이야기를 누가 읽겠습니까? 조심스레 묻자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겐 진짜 용기가 될 거예요. 며칠 뒤 출판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깔끔한 흰 종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펜을 드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내 글씨가 나를 살리고 있어. 이젠 사람들에게 힘까지 줄 수 있다니. 책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내 글씨로 꾸민 제목은 희망을 쓰는 손. 내 인생의 굴곡과 함께 매 장마다 내 손글씨가 곁들여졌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딸 제이였다. 엄마, 책 낸다는 게 사실이야? 그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래, 맞다. 내 글씨와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이지. 수학이 넘어.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한숨만 들렸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제 아이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책이 출간되던 날, 서점은 북적였다. 희망을 쓰는 손 김옥순. 내 이름이 새겨진 책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 저 이 책 꼭 읽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다. 젊은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도 힘든데 선생님 글씨와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펜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었다. 내 글씨가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때 시선 한켠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중년 남자와 여자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 제모, 딸 제이였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사인 받으러 온 독자들의 얼굴이 흐려지고 오직 두 아이의 눈빛만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눈은 복잡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제이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 짧은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제모는 옆에서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방송 보고 책도 보고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차가운 목소리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나왔다. 둘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남편의 메모를 펼쳤다.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여보, 글씨가 나를 살렸는데 이 아이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상처가 다시 꿈틀대고 있었다. 책 출간 이후 아들과 딸은 자주 내 앞에 나타났다. 식당 앞, 서점 행사, 심지어 시장 골목에서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버린 건 잘못이었어요. 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엄마, 저도 그때는 제 삶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엄마 손 잡아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하지만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다. 병원비에 쫓겨 고리대금에 손을 대던 날, 문전박대하며 등을 돌리던 아이들의 차가운 얼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죽을 때까지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뿌리치듯 돌아섰다.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애야, 아직은 괜찮지 않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다. 여보, 이 아이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해야 할까? 침묵 속에서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다. 며칠 뒤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의 딸, 내 손주였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조심스레 내 앞에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녀가 내민 종이에는 서툰 글씨와 함께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굳게 닫힌 마음에 아이의 맑은 눈빛이 파문을 일으켰다. 뒤에서 제모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딸은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감동했대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종이를 꼭 쥐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차갑게 말할 힘조차 사라졌다. 제자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미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까지 닫아두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손주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지. 그날 이후 아이는 가끔 편지를 써서 내게 건넸다.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가가 젖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나도 변해야 하는 걸까? 분노와 서운함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내 마음 안에 생겨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이의 편지를 곱씹으며 지내던 어느 날 시장에 나가보니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 아들과 딸이 상인들과 함께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모가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글씨는 못 쓰지만 적어도 손발이라도 보탤 수 있으니까요. 제이도 물통을 들고 다니며 붓을 씻어주고 있었다. 엄마, 우리도 함께 해볼게요. 말로만 사과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놀라움과 혼란 속에 그들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땀방울 속에는 분명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때 손주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아빠랑 이모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하려나 봐요. 저도 도와드릴래요. 작은 손이 내게 붓을 내밀었다. 순간 눈가가 젖었다. 제자가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미움도 결국은 마음의 무게예요.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붓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나도 이젠 지쳤다. 원망만 붙들고 사는 건 너무 고단하구나. 아이들과 함께 포스터를 붙이며 나는 오래 묵혀둔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늘 위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붉게 번져갔다. 출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김옥순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 앞에 나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날 스튜디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붓을 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제자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종이에 첫 획을 그었다. 그 순간 조용한 긴장 속에 주변이 숨죽였다. 희망은 늦게라도 찾아온다. 완성된 글씨를 보며 촬영팀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내 시선은 무대 뒤쪽으로 향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아들과 딸이 조용히 촬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미안함이 어렸다. 손주는 작은 손을 흔들며 속삭였다. 할머니, 멋지세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눈가가 젖었다. 방송국 PD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글씨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환호와 박수 속에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여보, 당신이었다면 이 아이들을 지금 용서했을까? 촬영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아들과 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알았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나는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내 글씨와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다. 페이지를 줍던 내 모습, 시장에서 포스터를 붙이던 모습, 그리고 지금 붓을 쥔 내 손이 클로즈업 됐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화가 빗발쳤고 낯선 사람들이 서점과 시장을 찾아왔다. 선생님, 제게도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내 가족에게서 찾아왔다. 그날 밤, 아들과 딸이 함께 내 방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방송을 보고 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모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제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책도 방송도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뎌왔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원망은 여전히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옆에서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발 우리 이제 가족으로 다시 살면 안 돼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마음속 단단한 벽이 흔들리고 있었다.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는 용서가 할머니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도 몰라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다. 내 글씨가 널 살려줄 거야. 글씨가 나를 살렸고 이제는 내 가족까지 살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서의 문을 여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이 방안을 적셨다.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의 답을 내리지 못했다. 자식들은 눈물로 사과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모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시죠. 그 앞에서 제대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산소라니. 그곳만은 차마 혼자 가지 못하던 자리였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산소에 올랐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언덕길. 손주는 작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앞장섰다.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여보, 나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 당신이 곁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눈물이 흐르며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서 제모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이도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엄마를 외롭게 한 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꽃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묘비를 어루만졌다. 여보, 들었지? 이 아이들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왔어. 순간 가슴 속에 오래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묘비 위로 햇살이 환히 내리쬐었다. 마치 남편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다. 이제 그만 풀어라라고 말하는 듯했다. 남편의 산소에서 돌아온 뒤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진심을 느꼈고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내 가슴에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며칠 뒤 제자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식당에서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가족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동안 등을 돌린 자식들에게 다시 기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만은 함께 해보자. 그날부터 아들과 딸은 식당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제모는 무거운 재료 상자를 옮겼고 제이는 서툴지만 서빙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테이블에 젓가락을 놓으며 즐겁게 뛰어다녔다. 할머니, 제가 잘했죠?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며 나는 눈가가 젖었다. 손님들도 놀란 듯 말했다. 가족이 다 같이 일하니 더 정겹네요. 이 집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는 주방에서 국물을 휘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서툴고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그 온기가 내 삶에 또 다른 빛이 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모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뜨거운 눈물이 국물 위로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식당에서의 분주한 나날이 이어지며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툴던 제모와 제이도 이젠 익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손주는 식당의 작은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잡채와 전이 한가득 놓여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모였어.
제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니,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손이 되어 드릴게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서운함,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눈앞에서 웃는 손주와 제자의 얼굴, 그리고 고개 숙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풀려갔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순간 식탁 위엔 눈물이 번졌다. 아들과 딸이 내 손을 꼭 잡았고 손주가 환하게 웃었다. 제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해내셨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밤하늘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어, 옥순아. 이제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여보, 고마워.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 곁엔 다시 가족이 있고 내 글씨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평화와 안도 속에서 잠들었다. 비극과 고난으로 얼룩졌던 인생이었지만 끝내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진정한 역전극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결국 사랑과 용서를 되찾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생사 세옹지마 채널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